무덤에서 하얀 뱀이 나왔다는 말 믿으시겠어요? 그 뱀 한 마리가 우리 집안의 50년 비밀을 드러냈습니다. 충남 당진 우리 가문은 4대를 이어온 토박이 집안입니다. 명문가 소리를 들을 만큼 평판도 좋았고, 특히 할아버지는 땅도 많고 인정도 많아 늘 마을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분이었죠. 그런데요,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27년째 되던 해, 전 가족이 모여 성묘를 갔던 그날, 누군가 봉분 주변을 파헤친 듯한 흔적이 남아 있었고, 바로 그 순간 묘석 틈새에서 1미터가 넘는 커다란 백사가 기어 나왔습니다. 무서워서 소리를 지르는 사람들 속에서 저는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그 백사는요, 사람처럼 우리를 하나씩 바라보더니 마치 말을 걸듯 고개를 끄덕이며 봉분 뒤쪽으로 천천히 사라졌습니다. 그날 밤 저는 꿈을 꾸었습니다. 한복 차림의 할아버지가 나타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정호야, 내 무덤을 파보아. 너희가 모르는 진실이 있다. 잠에서 깨자마자 저는 새벽에 혼자 다시 묘소를 찾았고, 그곳에서 커다란 백사가 낡은 보자기 하나를 물고 와 제 앞에 놓고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우리 모두가 속고 살았던 50년 숨겨진 유산과 가짜 유언장, 그리고 믿기 어려운 배신의 흔적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야기를 계속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자, 그럼 이제 이 백사가 밝혀낸 50년의 진실,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새벽 안개 속 백사가 물고 온 보자기. 조심스럽게 그것을 풀었을 때, 제 눈앞엔 낡은 종이 몇 장과 오래된 도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토지 등기부였습니다. 박종호라는 이름, 제 할아버지. 그 이름 아래 당진 일대의 농지 3만 평이 적혀 있었죠. 제가 알던 것보다 6배는 넘는 땅이었습니다. 이런 땅이 있었다고? 두 번째는 도장이었어요. 우리가 봤던 할아버지, 인감과는 전혀 다른 더 오래된 전통식 도장이었습니다. 세 번째 가장 중요한 발견이었습니다. 유언장.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던 그것과는 내용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내 전 재산은 내 손자 정호, 정민, 정석에게 공평하게 상속한다. 다만 내가 죽은 후 이 유언장이 사라지거나 변조된다면 우리 가문의 수호신이 반드시 진실을 밝혀줄 것이다. 서명 아래엔 할아버지의 친필이 분명했습니다. 가문의 수호신. 설마 그 백사를 말하는 걸까? 저는 도저히 혼자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두 동생 정민이와 정석이를 불렀습니다. 우리 셋은 고향집 거실에 둘러앉았고, 저는 문서와 도장을 꺼내 놓았습니다. 형, 이게 다 뭐야? 백사가 가져다 준 거야. 백사? 그 무덤에서 나왔던 뱀? 그래, 그리고 이건 진짜 유언장이야. 정민이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나눠 가졌던 건 겨우 논밭 몇 마지기였잖아. 그런데 이건 정석이는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할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남긴 게 이렇게 많았다는 거야? 나는 무거운 마음으로 작은 할아버지의 사진을 꺼냈습니다. 사진 속 할아버지 옆에 앉아 도장을 찍는 모습, 그리고 사진 뒷면의 메모. 1970년 5월, 정식에게 재산 관리를 맡기다. 정식, 우리 작은 할아버지. 이미 10년 전에 세상을 떠난 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죽기 전까지
우리와는 거의 연락이 없었죠. 설마 작은 할아버지가 우리를 속였다는 거야? 정민이가 되물었고, 저는 묵묵히 찢어진 편지 한 장을 내밀었습니다. 정호에게 만약 내가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너희를 속인 사람은 그 다음 문장은 정확히 찢겨 나가 있었죠. 마치 누군가 자신의 이름만 쏙 빼고 제거한 듯 했습니다. 정석이의 목소리에 분노가 실렸습니다. 이건 일부러 감춘 거야. 누군가 진실을 덮으려 한 거라고. 그때였습니다. 창밖 마당에 다시 그 하얀 백사가 나타났습니다. 온 가족이 긴장했지만 백사는 조용히 마당 한가운데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묘하게도 집 뒤편 창고 쪽을 바라보았죠. 형, 저 뱀 우릴 어딘가로 이끄는 것 같아. 백사의 눈빛을 따라 집 뒤편 낡은 창고로 향했습니다. 창고는 수십 년 동안 손도 대지 않은 듯 거미줄이 얽히고 먼지가 자욱했죠. 백사는 구석에 놓인 낡은 기와더미 앞에서 꼼짝 않고 앉아 있었습니다. 설마 여기를 파보라는 건가? 우리는 조심스럽게 기와를 치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흙에 반쯤 묻힌 녹슨 철제 상자 하나가 드러났습니다. 이건 뭐야? 자물쇠가 잠겨 있어. 그 순간 백사가 물고 있던 작은 손가방 안에서 열쇠가 떨어졌습니다. 이 열쇠로 열라는 건가 봐. 자물쇠를 푸니 상자 뚜껑이 끼익 하고 열렸습니다. 그 안엔 곰팡이 냄새와 함께 오래된 종이 뭉치가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가장 위에 놓여 있던 건 할아버지의 일기장이었습니다. 손때 묻은 노트. 안쪽에는 작은 글씨로 빽빽하게 써 내려간 글. 1973년 3월 15일. 정식이에게 재산 관리를 맡긴 지 3년. 처음엔 믿었지만 요즘 불안하다. 예금이 이상하게 줄고 있다. 확인해 봐야겠다. 1973년 4월 2일. 정식이가 사업 때문에 잠시만 돈을 빌린다고 했다. 형제 사이니 믿기로 했지만 마음이 무겁다. 1974년 1월 10일. 큰일 났다. 내 땅 일부가 정식이 명의로 넘어가 있다. 이건 분명히 의도적이다. 1974년 2월 20일. 정식이와 크게 다투었다. 그는 내 재산을 빼돌리고 있다. 하지만 형제를 고발할 수는 없다. 이 고통을 어디에 말해야 할까? 한 장, 또 한 장 넘길수록 할아버지의 고통이, 믿었던 동생에게 배신당한 슬픔이 그대로 전해졌습니다. 정석이가 옆에서 이를 악물었습니다. 이걸 다 알고 계셨던 거야 말도 안 돼. 다음으로 꺼낸 것은 작은 봉투였습니다. 형님께라고 적혀 있었고 그 아래 낯익은 필체. 작은 할아버지 정식의 편지였습니다. 형님, 죄송합니다. 사업이 너무 어려워서 잠시만 빌리려 했는데 자꾸 손이 가네요. 어떻게 갚아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형님, 저도 무서웠습니다. 형수님 돌아가시고 형님은 아프신데 제가 더 제대로 해야 하는데 죄송합니다. 형님, 이제 와서 말하지만 저도 그 돈으로 제 가족들을 키우고 살림을 일궜습니다. 되돌릴 수 없는 길을 왔습니다. 이건 단순한 실수가 아니었네. 완전히 계획된 횡령이야. 정민이의 얼굴이 경직되었습니다. 근데 왜 할아버지는 경찰에 알리지 않으신 걸까? 가족이니까 끝까지 믿고 싶으셨던 거겠지. 우리는 말없이 상자 아래를 더 살폈고 그 안엔 또 다른 봉투 하나가 남아 있었습니다. 정호에게 라고 적힌 편지.
그리고 지금까지와는 다른 종류의 문서들, 바로 현재 남아있는 재산의 목록, 그리고 그 주소와 실소유 정보까지 모두 정리된 증거 파일이었습니다. 며칠 뒤 우리는 서울에 있는 작은 할아버지의 아들 정수와 만나기로 했습니다. 정수는 55세. 평소엔 연락도 잘 없던 친척이었지만 이제는 만나야만 했습니다. 카페에 앉아 조심스럽게 말문을 열었습니다. 정수야, 우리 할아버지 유언장을 다시 찾았어. 정수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유언장이요? 나는 조용히 문서 몇 장을 꺼냈습니다. 등기부, 유언장 사본, 할아버지, 일기장일. 정수는 손을 떨며 그것들을 훑어봤습니다. 그리고는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형님들 알고 계셨군요. 이제는 숨길 수 없네요. 정수는 한참 동안 침묵하다가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기 전 모든 걸 제게 말씀하셨어요. 아버지도 괴로워하셨어요. 평생 형님을 속였다는 죄책감에 시달리셨거든요. 그럼 왜 진작 얘기 안 했어? 정민이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땐 솔직히 겁이 났어요. 그 돈으로 우리 가족이 살아왔고 지금 가진 재산 대부분이 아버지가 숨겨둔 것들이니까요. 정석이가 단호하게 물었습니다. 그럼 지금 그 재산은 어디 있어? 정수는 조용히 가방을 꺼내더니 두꺼운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건 아버지가 저한테 마지막으로 맡긴 겁니다. 언젠가 꼭 삼형제 형님들께 전하라고 하셨어요. 봉투 안에는 작은 할아버지의 친필 편지와 서울, 용인, 부산 등지의 부동산 목록과 예금 내역이 정리돼 있었습니다. 형님, 저는 죽는 날까지 이 죄를 안고 갑니다. 하지만 그 죄를 대물림하지 않도록 손자 정수에게 이 내용을 전해 놓으니 형님 아들들에게 제 몫을 돌려주세요. 저는 그저 용서를 빕니다. 정수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형님들, 이건 제 잘못이기도 해요. 그 돈으로 대학도 갔고 집도 사고. 하지만 저희 할아버지도 정말 많이 괴로워하셨어요. 매일 밤 큰할아버지 영정을 보며 사과하셨거든요. 나는 조용히 정수의 말을 들으며 할아버지가 마지막 일기장에 남긴 글귀를 떠올렸습니다. 내가 떠난 후 진실이 드러날 것이다. 정호야, 너는 장손으로서 이 진실을 바로잡아라. 나는 정수를 바라봤습니다. 그럼 이제 정리하자. 할아버지 뜻을 따라. 정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형님들 부탁입니다. 저희 가족 미워하지 말아주세요. 이제라도 돌려드릴게요. 며칠 뒤 우리는 다시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정수, 우리 형제, 그리고 신뢰할 수 있는 변호사까지. 할아버지 유언장, 일기, 재산 목록, 모든 증거를 변호사가 검토한 후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 정도면 법적으로도 문제가 없습니다. 진짜 상속자가 형제분들이라는 증거가 충분하고 정수 씨가 자발적으로 협조하시면 소송 없이도 이전이 가능합니다. 저는 소송 같은 건 원치 않아요. 정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저 모든 걸 돌려드리고 싶습니다. 정수야, 이게 다 내 잘못인 건 아니야. 나는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네. 할아버지도 마지막에 많이 후회하셨다는 걸 우리도 안다. 정민이가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우리가 상속자들인 건 맞지만 너도 가족이니까 우리 넷이서 나누는 게 맞다고 본다. 정수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습니다. 저는 돌려드리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형님들이 가지세요. 사실 지금까지도 충분히 잘 살았습니다. 이제라도 돌려드릴 수 있어서 마음이 편해요. 우리는 잠시 침묵했지만
결국 정수의 뜻을 존중하기로 했습니다. 최종적으로 정수에게 10억을 나눠주었고, 나머지 약 230억 원을 삼형제가 균등하게 나누는 것으로 결정했습니다. 며칠 뒤 유산 이전 절차가 시작되었고,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됐습니다. 서울 강남 아파트 세 채, 용인의 대지, 부산 상가 건물, 예금 및 주식, 전체 재산 중 상당수는 아직 남아 있었고, 일부는 시간이 지나면서 오히려 가치가 상승하고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돈이 아니야. 정석이가 말했습니다. 할아버지의 의지야. 우리 가족이 다시 하나가 되길 바랐던. 그날 저녁 우리는 할아버지의 묘를 다시 찾았습니다. 삼형제, 정수, 각자의 아내와 자식들까지. 오랜만에 온 가족이 모인 날이었죠. 할아버지, 모든 게 정리됐습니다. 이제서야 진짜 유산을 돌려받았고, 무엇보다 가족이 다시 하나가 됐어요. 우리는 절을 하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묘 뒤쪽 숲을 너머했어. 익숙한 흰빛이 스르르 움직였습니다. 백사. 그 뱀이 천천히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러더니 우리 주변을 한 바퀴 둘러보고 묘 앞에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할아버지께 인사하는 건가? 백사는 예전보다 더 차분하고 단정한 모습이었습니다. 몸집도 줄어든 듯 뭔가 편안해 보였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를 한 번씩 바라보더니 고요히 산 위쪽으로 몸을 틀었습니다. 정수는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자기 일을 다 했다고 생각하나 봐요. 우리는 아무 말 없이 함께 절을 올렸습니다. 백사는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않고 산 깊은 곳으로 천천히 사라졌습니다. 마치 평생 가문을 지킨 후 안심하며 떠나는 수호신처럼요. 그날 이후 1년이 흘렀습니다. 우리 가족은 겉으로 보기엔 부자가 되었지만 정말 달라진 건 돈이 아니라 가족의 마음이었습니다. 형제 간의 연락은 더욱 잦아졌고 정수도 자주 우리 집에 들렀습니다. 형님, 다음 주는 저희 집에서 식사 같이 하시죠. 그네가 할아버지 묘소에 인사드리고 싶대요. 이젠 정수도 형님들이라 부르며 웃습니다. 어색했던 예전과는 달리 정말 형제처럼 가족이 되었죠. 우리 아이들도 백사 이야기를 들으며 자랐습니다. 아빠, 그 뱀이 진짜 할아버지 도와준 거예요? 그럼 우리 집안 수호신이었지. 저도 그런 뱀 친구 있었으면 좋겠어요. 웃으며 대답했지만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그 친구는 지금도 우리를 보고 있을 거야. 재산 일부는 할아버지 뜻에 따라 의미 있게 쓰기로 했습니다. 정석은 아이들 교육과 부모님을 위한 기념관 조성에 일부를 썼고, 정민은 소박한 사업을 시작해 지역 어르신 고용의 힘을 쏟고 있었습니다. 저는 마을 경로당을 신축 기증했고, 할아버지 묘역엔 나무 벤치를 만들고 작은 안내판도 세웠습니다. 이곳은 백사가 지킨 가족의 자리입니다. 진실은 반드시 밝혀지고 사랑은 이어진다는 것을 기억해 주세요. 그 이야기를 들은 마을 사람들은 처음엔 믿기 어려워했습니다. 하지만 차츰 백사의 존재에 대해 속삭이기 시작했죠. 정호야, 너희 선산 근처에 뭔가 있나 봐. 산에서 하얀 뱀 봤다는 사람이 여럿이야. 글쎄요. 우린 이제 익숙해서 무섭지도 않아요. 이젠 백사가 우리 집안의 신비한 존재를 넘어서 마을 전체의 전설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내려온 관광객들조차
그 뱀 이야기가 정말 실화예요? 이곳에 절 올리면 복이 온다는 소문 들었어요. 하며 찾아옵니다. 마을에선 조용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관광객들을 위한 작은 찻집이 생겼고, 할아버지 묘소를 백사의 길로 부르며 둘레길 코스로 개발했습니다. 도시에서 지친 사람들이 와서 마음이 편해졌다고 해요. 마을 이장님이 말했습니다. 어느 날 막내 손자가 제게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그 뱀은 지금 어디 있어요? 나는 창밖의 산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지금도 저 산속 어딘가에서 우리 가족을 보고 있을 거야. 그리고 필요할 때면 다시 나타날 거야. 손자는 해맑게 웃으며 말했죠. 그럼 나중에 내가 위험할 때도 도와줄까? 나는 손자를 안으며 속삭였습니다. 그럼 백사는 항상 우리 곁에 있을 거야. 올해는 할아버지 기일이 30주기였습니다. 생전에 저를 가장 아껴주셨던 분. 그리고 이제는 우리 가족 모두가 기억하는 가장의 이름이자 진실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이른 아침 온 가족이 모였습니다. 우리 삼형제들과 아이들, 손주들까지 20명이 넘는 식구가 함께 할아버지 묘를 찾았죠. 묘소는 그 어느 때보다 깔끔했습니다. 돌담엔 이끼 하나 없었고 벤치 옆엔 작은 들꽃이 활짝 피어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저희 왔어요. 나는 정중히 절을 올렸습니다. 올해는 고손자들이 할아버지께 첫 인사를 드리는 해입니다. 막내 손주 민주는 작은 손으로 절을 올리며 말했어요. 고조 할아버지, 저도 뱀 친구 생기면 좋겠어요. 아이들 목소리에 모두가 웃었지만 그 순간 누군가 조용히 우리를 지켜보고 있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정수도 할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할아버지, 저 정수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숨길 것도 없고 미안해할 이유도 없습니다. 형님들과 화해했고 우리 가족 모두 행복하게 지내고 있어요. 평생 저희 가족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때였습니다. 묘 뒤편 숲을 사이로 흰빛이 스르르 스쳐 지나갔습니다. 저거. 아이들이 동시에 고개를 돌렸습니다. 거기엔 어미 백사 한 마리, 그리고 그 뒤를 따르는 작은 백사 새끼들이 줄지어 있었어요. 백사 가족이다. 누군가 중얼거렸고 아이들은 입을 다물지 못하고 바라봤습니다. 어미 백사는 천천히 묘 앞으로 다가오더니 고개를 숙였습니다. 마치 수고했어요라고 인사하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작은 백사들도 따라 고개를 숙였습니다. 나는 눈을 감고 기도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당신이 없었다면 우리 가족은 지금도 진실을 모른 채 서로 등을 돌리고 있었을 겁니다. 정민이는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제는 저 친구들도 세대를 잇는구나. 우리가 그런 것처럼. 성묘를 마친 우리는 백사와의 인연을 되돌아보며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백사는 실제 했던 영물일 뿐만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를 이어주는 신념 그 자체였습니다. 그리고 할아버지께서도 마지막까지 그것을 믿으셨던 겁니다. 어느 날 밤 마당에서 하늘을 올려다보다 작은 바람이 볼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 바람 속엔 어쩐지 익숙한 향이 섞여 있었죠. 희미한 백사의 흔적 같은 따뜻한 기운. 나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고마워. 그리고 잘 가. 이제 우리 가족은 잘 지낼 수 있어. 백사는 다시 오지 않았지만 그 존재는 우리 마음 속에, 그리고
이 마을의 시간 속에 영원히 남아 있을 겁니다. 긴 이야기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가족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혹시 여러분 곁에도 백사 같은 수호신이 함께하고 있을지 모르니까요.